오늘 이어서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논문 발표 들으시느라고 좀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발표할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앞에 발표자들 또 발표 듣고 또 참고가 된 부분도 많이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근현대 역경의 단편, 용성의 김강경 번호를 중심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 김포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김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학과 강사를 역임하셨고 선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평자는 문무왕 교수님의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계시고 현재 의력대 강사로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또 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북의 불교와 석불 조형 연구 이런 불교 문화 쪽의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문무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마지막 발표 순서인데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시고 혹시 싶으신 분이 계시면 참 가정이 화목하신 분 같습니다. 좀 더 오래 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공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근현대 역경의 단면이라는 요 주제인데요. 이것은 아마 지금 티베트 대장경 번역과 관련을 해서 이전에 이미 한역 경전 요 경험을 한번 좀 살펴보는 기회로 제가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성 스님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 주제로 잡은 것은 지금 앞에서 이재수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용성어록 전체 다 번역을 마치고 지금 전산화 작업을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용성 스님의 금강경 번역 중심 그걸 이제 맡아서 담당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논문을 꾸려 보았습니다. 자료집 63쪽입니다. 근대 역경 활동의 출발. 한국의 불교는 20세기 근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역경에 대한 안목이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20세기에야 불교계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역경에 본격적으로 매진한 승려와 학자 그리고 단체 등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역경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고 또한 역경할 수 있는 인프라 등등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02년에 가광살 건립을 비롯하여 1912년에 5월에 조선 임재정 중앙포교당이 설립되었습니다. 가광사에서는 미륵 성생경에 대하여 한문 및 한글로 간행되었고 선종 중앙포교당에서는 열애팔성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13년에는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을 통하여 포교와 역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1920년대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불자들의 주체적인 포교 역량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한국만의 자주적인 문화운동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20년 2월에 발족된 조선불교회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불교의 자존심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불교 전통에 대한 그 계승과
포교에 대한 발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던 불일이라는 그 잡지에서는 역경에 대한 기획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창간 후에 바로 배경성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역해 및 권상록 미타경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쓸려있는 그 사고로서 전함선은 유마경을, 그리고 박한영은 42장경을, 그리고 권상로는 무량수경을 각각 순 조선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렵에 배용성은 3장 역계를 발족하여 말하자면 이제 역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를 통하여 본격적인 역경에 나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내용은 사실 이 인용문이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그 중간 대각교 아동교과서 기신론통 여기까지가 그 저술 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중간에 편집상의 좀 오류가 보일 때는 여기까지가 그 인용문인데요.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로써 배경성은 역경에 대하여 원력을 세우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감옥 생활에서 불교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후로 불사에 대하여 역경은 구체화되어 갔지만 식민통치가 더욱더 가혹되면서 1937년 이후에는 역경에도 역경 사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뚜렷한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그 무렵에 배경성을 비롯하여 안진호, 허영호, 김태우, 권상로, 신서천, 김어수, 김동화 등 활동이 주목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배경성 스님에 국한시켜서 그 역경 활동을 어떻게 진행시켜 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백용성은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불교의 역경사업과 사회사업 등 숱한 활동 가운데서도 불교 서적에 대한 역경사업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역경에 대한 백용성의 노력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몽불 수기록이라고 용성조사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투옥 생활을 경험해서 비롯된 불석 번역에 대한 자성. 예를 들자면은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의 그 성경은 한글본이 있는데 불교 경전은 왜 한글본이 없을까를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족적인 동기로서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전통의 개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역경 사업을 위하여 배용성 스님은 1921년 3월 출국하면서 바로 이제 역경에 착수했는데 배용성이 번역한 그 목록은 아래 표, 즉 66, 67페이지에 걸친 그 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 30여 종류의 번역, 그리고 30여 종류의 저술 등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마 이렇게 많은 그 역경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근현대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에서 볼 수 있는 아마 본격적인 최초의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번역들 가운데에는 화엄경도 들어있고 또한 그 다른 참회에 관련된 문헌도 들어있고 또 유마경 관련된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가장 당시에 많이 읽혔던 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에 대한 번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아랫단락 세 번째 금강경 번역 그 특징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성 금강경 번역 용성대종사 전집 제5권 가운데 용성당 진종대종사가 금강경에 대해 출간한 것으로는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경 전부 대의 윤관 이건 전체 금강경에 대한 대의를 서술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세 종류의 금강경 번역이 있습니다. 제5권에 수록된 차례, 그 5권에 수록된 차례로 보면은 먼저 윤관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상역과의 금강경, 그 다음 신역대장경, 그 다음에 신역대장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경 이런 순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연차적으로 출간된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그 중간 단락에 신역대장경이 제일 먼저였고 마지막 상역과의 금강경이 가장 시기적으로는 나중에 해당합니다. 자, 이 가운데 처음 그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경 전부 대의 윤관, 사실 이 윤관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대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일찍이 윤관이라는 제목으로 금강경을 주석을 했던 것은 조선 초기 하머득
유통 스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윤과는 금강경 대의에 대한 전체적인 문과 및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금강경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총 9단락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단락부터 9단락까지 금강경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 69쪽입니다. 69쪽 네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서 용성이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27가지 형식으로 설정한 것은 이전에 금강경 그 전체 번역에 대한 인도 찬술서로서 비교적 초기에 나온 그 천친의 금강반야론에서 내용을 27단으로 분과를 합니다. 즉 금강경 내용을 27가지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해결 모습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이것을 그 근거로 해서 27가지로 개별적인 해석을 했고 나머지 10가지로 더 구성을 해서 총 37가지 주제로 금강경 전체에 대한 용성 다른 대로 견해를 밝혀놓은 것이 금강경 윤관입니다. 그 다음에 상역과의 금강경은 상역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제 자세하게 과외를 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마라지 번역본에는 본래 분과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32가지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영성 스님은 이 상역화의 금강경을 통해서 약 54단락으로 분과를 새로 쳤습니다. 이 상역과의 금강경은 2가지 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제1본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본이고 제2본은 한글 전용본입니다. 제1본은 부처 글자의 경우를 전부 각이라는 용어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시함은 일시불 부분부터 여시함은 일시각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살이라는 말은 전부 정사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각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부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대각이라는 용어를 써서 대각교 운동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대각교니까 불교 아닌 다른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선 후기에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불교 운동 일환으로 대각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처 불자는 전부 각으로 여기에 고쳐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성은 금강경에 대해 나름대로 경문의 분과를 시도했는데 경문에 대하여 54단락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가하고 다시 용성 자신이 41차례에 걸쳐서 해당하는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는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그 도표로 보면은 동그라미 번호는 41가지 부연 설명에 해당하고 보통 나와 있는 1년 번호는 54단락으로 분과한 용성 스님의 금강경 분과에 해당합니다. 자, 71쪽입니다. 여기 용성 54분과에서 수보리가 제시한 의심은 경전의 제목에 대한 의심까지 포함하여 37가지 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의심은 서분 및 유통본을 제외하고 정정문의 대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과 답변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한 단락 더 뛰어 넘어갑니다. 대의는 앞의 그 윤관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착에 대한 아공과 법공의 터득을 드러내 보였는데 그에 대하여 전편과 후편의 경문이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그 전편 후편 나누지 않고 총 54단락으로 나눈 것이 그 상역과의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역대장경 제일 아랫줄입니다. 경문의 경우 한문은 생략되고 한글 번역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금강경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제목 자체도 신역대장경 이렇게 한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대략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성의 서문이 붙어 있고요. 그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대목마다 분과 및 자세한 해설이 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용성 경문을 상학원으로 분류하고 32분과를 여기서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볼 수 있도록 포교 일환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32분과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순 한글만으로 경전 번역을 해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32분과에 의거하면서 해설에 있어서는 각 단락은 나누어서 총 상권,
그 73단락, 그 다음에 학원은 총 40단락, 그래서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112군데에 걸쳐서 용성 개인의 해설을 붙여서 그 대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보리의 질문을 내용이 그거예요. 몇 줄 내려갑니다. 그 7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여 객지에 해당하는 사상의 망상이 공한 까닭에 주체에 해당하는 사견의 망견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말하자면은 형식적으로 그 32분과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내용 속에 있어서는 그 상의 타파, 그 다음에 견의 타파를 설명을 붙임으로써 금강경의 늘 많이 보급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분과의 제목을 그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것은 올바른 해석도 있고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좀 적절치 못한 그런 번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세 번째 대승 정종본 같은 경우는 큰 법을 대승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 적절한 번역입니다만은 정종본은 바른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건 으뜸이 되는 종지 이런 정도의 뜻으로 아마 번역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몇 가지 오류는 보입니다만은 당시에 금강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그 널리 퍼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자면은 새로이 우리말로 이 32분과의 제목을 번역한 것은 그 처음 시도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2페이지 아래 단락 신역 대장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경 이것은 한자 그대로 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역 대장이라는 요 말은 금강경 전체에 관한 이제 가장 학술적인 가장 좀 심오한 그리고 많은 인용이 들어있는 그 용성의 금강경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구성 및 특징이 있는데요. 73쪽입니다. 첫째, 우선 전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5가지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용복사에서 간행한 그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척사판 대장경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척사판 대장경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문을 162단락으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말 순서에 맞추어 배열을 합니다. 가령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유 아상 인상 중생상 소세상 즉비부살 이것을 하를 이한 고요 수보리 아반일 등등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 한문이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 있는 상당히 좀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의 특징으로는 이미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하모스님의 오가의 가운데 야보해설을 중심으로 119절 가운데 야보스님은 119절로 금강경을 노래했는데 그 가운데 용성스님은 88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세 번째, 야보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하머의 서로 대목을 인용하여 이 하머 서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93회에 걸쳐서 주석을 그 부분적으로 반복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보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간혹 용성 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13회에 걸쳐서 붙이고 경문에 대해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용성 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그 3차례에 걸쳐서 용성 나름대로 개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전의 제명을 포함하여 경문의 단락 가운데 용성 자신이 33회에 걸쳐서 그 단락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여 경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식적인 구성으로는 뭐 총판 대의, 해동사문, 하머서 해서 하머스님의 서문에 대한 해설을 거기다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경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74, 75 그 도표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윤관 한 번 그리고 3종 즉 3번에 걸친 금강경 번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용성은 금강경에 대해 총 3회에 걸쳐서 번역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윤관을 통하여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들 용성 번역본에 드러난 내용은 지극히 그 선적인 뭐 선이라면 이제 조사선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선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자가 나오는 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강반야 마하반야 비리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무의불심을 직지한 대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는 것 상당히 그 이론적인 그런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금강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명은 용성 번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금강을 마하반야 바라밀과 동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번역
본 내용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때문에 용성역에 있어서 금강은 금강석에 대한 비유이면서 더불어 그 법에 대한 즉 반야묘지의 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경문의 경우에는 우선 일시에 대해서 여의한 불변의 일시, 스승과 제자가 개침이 합시되는 일시, 멀고 가까움에 걸리면 일시 등등이라고 상당히 그 교리적인 주석을 거기에 딱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법안장의 속성이 늘상 여여하다는 본체를 가리키고 정법안장에 대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심전심의 속성을 가리키며 정법안장의 공능이 일체중생의 보편적인 진리로 드러나 있다는 묘용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아마 일반 그 보편적인 그 목표로 했던 신약대장경 경우하고는 해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6쪽은 그 용성 번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다음 페이지까지에 걸쳐 77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좀 요약을 해본 건데요. 전체적인 그 결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20세기에 배경성한 새로운 불교 운동의 일환으로 대각교 운동을 주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종로 3가의 대각사라는 사찰 이름은 지금도 그 남아있는 사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통 불교의 쇠락으로 인하여 형성된 열악한 불교 인식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배경성은 다양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불서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삼장역계를 설립하여 한문불전에 대한 한글 번역을 주도하는 한편 불교 교리에 대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불교의 새로운 인식의 확대 및 보급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금강경의 번역에 대해 그 실제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몇 가지 그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불서에 대한 배용성의 번역과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금강경 세 종류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단락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배용성은 이와 같은 번역에 대한 노력은 이후에 후학들에게 불교 경전에 대한 그 번역의 필요성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후대에 신소천 및 문어영화 등의 금강경 번역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배용성이 갖추고 있는 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근현대 한국의 불자들로 하여금 불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심어준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평을 맡은 문광입니다. 제가 이거 맡아놓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제가 원래 대각계 소속인데 저희 조사님을 건드리는 거라고 제가 함부로 제가 대학교 소속이에요. 자, 우리 김호 교수님이 번역이 쓰신 근현대 역경에 담는 배경성의 금강경 번역을 중심으로라는 저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진짜 10번 읽은 것 같은데 이해는 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불교학과 논문들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놈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잘 쓰셨구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써가지고 제가 어떻게 손댈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원래 논평을 하려면 뭔가 좀 물고 늘어져서 틀렸다라고 제기를 해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제기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논자께서 지속적으로 이 연구를 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순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번역된 순서에 대한 거는 앞에서 몇 번 나왔으니까 그럼 아시는 대로 보시면 되고 저는 질문 3가지만 간단하게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논자가 언급한 용성 금강경에 대하여 총 3회에서 번역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윤관을 통하여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하였다. 이들 용성 번역본에 들어간 내용은 지극히 조사선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강관야바람이라는 제명에 대해서도 무의불심을 직지한 대제로서 피안에 도달한다는 것이란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강관야밀이라는
제명은 용성 번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금강을 마하바나미의 동치시대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용성에게 있어서 금강은 금강석에 대한 비유이며 더불어 관야묘지의 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논자께서 하모와 용성의 경우를 들어 이를 밝히고 있는데, 그럼 논자께서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수 있는지가 저는 일단 궁금한 문제고, 이건 해석의 여지가 몇 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자께서 이걸 수긍을 하시고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으신 건지에 대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성의 금강경 번역의 의의가 단순한 불교 인식의 전환점의 기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번역들과의 차이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백용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강경을 번역하고 출간하고 보급함으로써 그뿐 아니라 불교의 경전에 나아가서 불서에 대한 이해를 부무시켰으며 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진행하는 데 일조하였다라는 주장에 수긍은 하지만 앞서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돼서 근현대 불교 번역에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부족한 논평하라고 해서 죄송하고 논자의 학문 발전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조사선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용성 스님이 그 최초로 번역한 그 야보 스님의 계속 많이 인용한 것하고 하모 스님의 서로 많이 인용한 것하고, 이 하모 스님의 서로 속에 들어있는 내용 그리고 야보 스님의 개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 안목으로 보자면 대부분이 이제 조사 어록에서 인용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조사선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용성 어록 속에 이러한 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런 말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냥 보면은 대부분 선 어록에서 많이 사실 인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용성 스님은 요 금강경 번역 이외에도 따로 그 선 어록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저술이 용성대사 전집 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단순한 불교 인식의 기점이었는지 아니면 번역들과 차이가 존재한지. 다른 번역들과 그 차이라고 하면은 가장 단순한 걸 용어를 많이 이제 바꿔서 뭐 아까 부처불자를 각오로 했다든가 이제 보살을 정사라고 번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가장 그 비근한 일예이고, 또한 그 용성 스님이 처음으로 요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했던 그 직접적인 계기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널리 읽을 수 있는 한글 대장경 같은 요 경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성 스님의 대장경을 한글 번역하기 위한 하나의 기점이기도 했고, 요걸 이제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후 그 대각사에서 계속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책으로 냈던 그 신소천 선생 강의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는 요 용성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서에 대한 이해를 구무시켰다는 것은 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거의 근현대 번역의 모습으로서는 용성 스님이 아마 3장, 즉 불교 대장경을 번역한 아마 최초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간주합니다. 물론 이제 15세기에 그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우리말 번역을 시도했던 적은 있지만 그것은 15세기 언어로 번역된 것이었고, 근현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아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친 그 용성 스님이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찍어보라고 하면은 용성 스님 여기 30종 번역, 그 다음에 30종 저술 요 부분들을 그 답변으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성 스님은 뭐 한글 그 번역이 아마 선구자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고 또 그 포교 방법도 새로운 그 근대적인 그 포교 방법을 쓰셨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진흥 관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 육자 뭐 관련 육자 진흥 관련된 그 번역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수행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경전 자체를 그대로 번역한 거하고 두 가지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번역도 하셨을 뿐더러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것까지도 아마 많은 그 연구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용어 자체도 보살을 정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쓴다는 건 벌써 실천적인 더욱더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실천 방법을 찾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발표해 주시고 논평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뭐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리에 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발표 들으시고 또 좀 불충분 하나마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되면서 또 시간적으로 저도 생각 자체도 그렇고 이 생활 자체도 참 널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님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도 하고 많이 들어보고 싶고 뭐 이런 점도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거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저도 널널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뭐 좋은 이런 뭐 발표하고 논평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장정 활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다음으로는 오늘 그 발표된 논문들에 대해서 대장경 역경원 원장 선생님이신 진옥수님께서 총평의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가 소리가 작죠. 그 총평 이런 것은 제가 해야 될 상황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그 티베트만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신발을 들고는 일은 자랑스러울지 못해 자복을 방석을 들고는 일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일이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명상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라는 뜻이겠죠. 앉아 계시기 좀 힘드셨죠? 더 합시다. 나 지금 더 많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의견들 들었고요. 이건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었고 여러 분들의 말씀들 갖다든지 또 그 부분에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분들 또 그리고 오랫동안 실무에서 열심히 해오신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전산 우리 누굽니까 이재수님 전산 부분에 같은 경우나 또는 학술 부분에 있는 전적인 여러 부분에서 불교의 일반으로 깨달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하고 또는 복비는 쪽 이 두 가지의 큰 잘못된 방향 때문에 학교는 가난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된 주사된 쪽으로 나가는 절들은 대단히 부자고 주먹질 잘하는 곳은 부자이고 발길질 잘하는 곳도 부자이고 공부하는 곳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또 역경이라든지 또는 포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고 또
우리 종단에 그난 3대 사업인가 뭐라고 났더라고. 뭐라고 났죠? 누가 아는 분 있어요? 호교, 인재양성, 역경. 아마 그거죠? 그걸 내가 출가하고서부터 봤는데 그거 제대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역경하는 사람은 정말 역경을 디뎌야 되고 너무 세야 되고 전산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이 없어야 되고 아득해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시각인데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정견을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아까 우리 전선화 관계를 얘기할 때 대중과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중생의 이익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티벳 장경 역경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지려고 해도 그 시대상으로 가질 수 없었던 부분들 수많은 정신적 그 산물들이 유산들이 우리에게 안 들어와 있고 또 먼저 들어온 것들도 역시 우리가 잘못 수행했거나 또는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그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승려의 입장에서 지금이 한국이 마치 말복을 맞이한 것 같다는 얘기를 단언하기가 굉장히 말하기도 싫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티벳 장경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한국 불교의 좋은 신약과 같은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항생제를 발견했을 때 새로운 신약이 병을 고칠 것이라는 큰 기대와 많은 병을 고쳤듯이 그 티벳 불교는 우리에게 아마 큰 좋은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저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스승들 통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없고 그러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은 뭐고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우선 할 수 없는 일들은 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게나마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역경원도 맡게 됐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지나칠 만큼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작은 기초 작업을 해서 미래에 우리 또 후손들이 후배들이 할 수 있게끔 또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급히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할수록 빨리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게을르게 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때마다 많은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 또 많은 지혜가 있는 분들의 모셔다가 또 많은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고 뭐 도입 얘기처럼 도전이 있을 때는 그게 응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사
언어로서의 소통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 대해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의 명료함,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세대와 우리는 옛날에 어떤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성과를 뭘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을 읽고 보고 또 바른 견해를 갖추어서 그네들이 이익되게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삶을 통해서 이익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첫 번역을 해놔놓고 약 한 1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시대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번역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해놨다고 치더라도 아까 앞에 교수님 말씀처럼 또 어느 시대가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 고우가 되기 쉽고 다시 우리는 재번역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계속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번역하면서 다시 번역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듣지를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주춧돌 하나 놓고 또 그 위에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하는 작업을 쉼 없이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도 열악한 만큼 할 수밖에 없고, 또 대중과 소통을 해서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자체가 또 교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과 소통을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해서 그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이 그게 교화이고, 그렇지 모른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국대라는 터전이 있고, 또 이제 저는 생각이요, 한글 대장경을 번역할 때 정말 아까 용선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갖다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교단이 거기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너무 졸속적이었고 개인적이었고 통합적으로 하지 못했고, 교단이 그는 책임져야 될 문제이죠. 또 지금에 있어서도 만약에 교단이 그걸 책임을 못 지고 그 피해가 서로시 전부 다 국민에게 또는 신도들에게 돌아가고, 그도 계속된 악법과 사편법이 횡행을 하고 세속적인 것이 횡행을 한다 그러면 불교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다수의 절들은 모두 다가 문화재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이 소통되는 곳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신 것이 백돌 한 장, 또는 기둥 하나, 또는 들보 하나, 기약장 하나가 돼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깜깜해가지고 몰고 있을 때 동국대 옛날에 68년도에 주신 대장경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진을 찍어 갔어요.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사진을 우리는 이쁘게 모시는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갔더니 이게 이렇게 잘 모셔놨습니다 하고 이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뭐라 그러냐고, 모셔놨어? 질문이 이 의심이 가득한 거로 모셔놨어? 먼지가 안 들어가겠구만. 사실 먼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문이 열리고 먼지가 들어가고. 그러다 한참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나, 번역해. 읽어야 돼. 모셔놓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읽어야 돼.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읽어야 돼. 그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20만 원 줄게. 시작해.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망명하는 정부가 망명 그 정부에만 월급 줄 돈도 없는데 20만 불 뒤에 20만 불을 받아가 나왔다 그래서 뒷꼭지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냥 진업생을 팔아가지고 뭐 지금 20만 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존자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존자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아주 악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불법을 정한다는 생각, 그거 전법의 얘기가 그 전에요. 그 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깜깜한 속에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전제 뭐라고 했습니다. 불교와 그 다음에 두 권의 책이 불교 철학, 지금 토론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철학, 이거 먼저 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시랍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과학은 번역 낙가스님하고 우리 연구원들께서 고생했으니 계속 하고 있고요. 불교 철학은 책이 나온 대로 번역해서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이대전 번역 끝나면요. 번역 끝나서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북한 그 용어 사진이 있느냐고 내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는데 그 안에 여러 우리 말들 가운데 용어를 갖다 메이대전 되고 나면 정확하게 논란을 통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으로 올려놓고 번역자들이 전부 다 용어를 통일해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교정을 보는 작업까지도 여러 각계 전문가들이 과학의 전문가, 의학의 전문가 이런 부분들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보고 그 마지막으로 독송회까지 만들어서 독송을 쭉 해보면서 글러서 마지막 확정을 해나가고 그게 오류가 생기는 것을 해서 다시 한 10년, 20년 뒤에 재번역까지도 저희는 생각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해서 왠지 티벳도 하고 티벳에 지금 유학하는 우리 학인들이 한 6, 70명 넘어 되고 먼저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도 여러 사람에게 범어를 공부하라고 지원하겠다고 범어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 범어와 티베트를 갖다 소화하면서 번역을 해서 한국의 분들이 법을 잘못 알아서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정진을 10년, 20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갖다 열어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 길 한 길 좀 열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너무 고맙고요. 또 여수까지 가실 분들은 저도 여수까지 가야 되지만은 아무튼 가시면서 오늘 저녁은 이거 준비했나요? 예? 저녁 이거 다 드시면 돼요? 맛있게 했어요? 예. 살짝 얘기지만은 경주 밥맛 없더라고. 에이, 여수는 엄청 맛있는데 맛없어요. 예? 중국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식으로? 그래도 중국은 아니잖아. 한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소참 마련했지만 더 드시고 오늘 이렇게 지금 멀리까지 오셔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저희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좀 헬프미 그러면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